을 묻다 포럼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요, 세 개의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그리고 탄소 중립, 또 산업 경쟁력까지. 이 자리는 그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을 찾는 공론의 장이 될 텐데요. 저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포럼은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 포럼이 주최하고 국민일보가 주관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2부 순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할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재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처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상옥 한국남부발전 재생에너지본부 전무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재남 경기대 ESG 사업단 수석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밖에도 에너지 산업계 함께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네. 아유, 저는 밥도 못 먹습니다.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또 1시 반에 의원총회고 2시에 본회의고 뭐 인사만 드리고 또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호 교수님이 명강 특강을 들으려고 왔는데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기후위기가 정말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구 종말 인류 멸종의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일 그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탄소 배출, 온실가스 감축이 제일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비중이 큰 에너지 분야, 발전 분야에서 어떻게 이걸 빨리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될 것인지, 지금처럼 노후 전쟁이나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화석 연료 의존하는 에너지 분야의 그 대전환이 정말로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석유 원유나 LNG 가스에 의존하는 이 특히 발전 분야, 또 그것을 원료로 하고 있는 석유 화학 분야, 또 철강이든 시멘트든 여러 그 탄소 다배출 업종들에 대한 산업 차원에서의 대전환도 에너지 부분 못지않게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그런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35년 목표를 53%에서 61%로 상한선 정해서 5년마다 감축 목표를 또 그에 걸맞는 감축 수단과 방법을 법제화하는 그런 탄소 중립 기본법도 개정하는 단계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나 또 국회에서 힘껏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뒷걸음질 쳤던 만큼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큰 배가 방향을 트는 데는 조금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에너지 전환, 이게 새로운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논의는 뭐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묻고 또 묻고 답을 낼 때까지, 아니 현실을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문제 해결에 천착해야 될 시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우리의 지난한 지극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이 저희들도 국회 차원에서, 특히 저희가 탈탄소 그 경제 포럼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오늘 다들 바쁘셔가지고 저도 급하게 뛰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탈탄소 포럼, 경제 포럼은 의장님, 지금 국회 원식 의장님이 대표이셨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인 김성환 의원이 또 맡았었는데, 장관으로 나가는 바람에 제가 나이가 많다고 저더러 또 저는 늘 아이고 또 이제 오시네. 박성현 의원께서 제가 와 안 오시노 이렇게 했더니 바로 지금 오십니다. 요 앞에 앉으십시오. 예. 예.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잘 받아 안고 입법이나 예산으로 잘 뒷받침하도록 저희 탈탄소 경제 포럼이 책임연기 의원이 박성현 의원입니다.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도 못 드시고 바쁜 일정 속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좀 드릴까요? 네,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포럼을 주관한 김경호 국민연구 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국민일보 대표 김경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촐하지만 귀한 포럼을 갖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참석해 주신 대회 기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일정 중에서 목요일이 가장
바쁜 그런 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총도 계시고 또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장을 맡으셔서 지금 탈탄소 온실가스 저감 여러 가지 노력들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박정현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이란 전쟁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정도로 굉장히 모든 국민들한테 좀 관심을 주는 사안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 전쟁, 이건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게 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 전쟁에다 다시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여러 가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도 산업도 이 에너지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글로벌 경쟁력을 또 갖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박한 또 현실적 과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국 에너지 산업의 어떤 대전환 또 그에 어떤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믹스, 재생에너지, 태양광부터 전력시장 개편, 공급망 안정화 등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풀어갈까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정호 교수님 기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국내 최고 전문 패널 분들이 참여하셔서 오늘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부분 굉장한 심도 있는 해안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들 또 제안들이 국회와 또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서 입안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포럼이 풍성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번에는 저희가 축사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앞쪽으로 오셔서 축하의 인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키가 작아서 이 뒤에 쓰면 안 보여서 보이시죠 이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탈탄소 경제포럼의 책임연구위원으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국회의원입니다. 박정현입니다. 우리 김경호 사장님 작년에 뵙고 올해 뵙나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뵙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노래 실력이 좋으시죠? 이름이 김경호. 저는 박정현인데 저는 노래 못한다. 지난번에 고백을 드렸고, 우리 홍정호 교수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묻다라는 토론회 저희 탈탄소 경제 포럼에서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회의 여러 핵심 이제 주제에서도 드러났듯이 탈탄소 그리고 에너지 안보 그리고 산업 경쟁력 이 세 마리 토끼를 저희가 지금 동시에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문명사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쨌든 지역적인 부분보다는 큰 판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김정호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의총에 가고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여기 지금 계속 참여는 못하지만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그 국회의원 의정 활동에 반드시 기초가 되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홍준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자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자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늘 에너지 전환시대 한국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쪽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유퀴즈라는 데 가서 방송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게 아마 굉장히 심지어 예능 프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유재석 씨가 상당히 감이 있는 게 물론 작가가 도움을 줬겠지만 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위기 상황을 기후 문제와 연계시켜서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사회에 전문가와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에서만 논의되던 기후 에너지 문제가 좀 훨씬 더 우리 국민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의 반영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국제 컨퍼런스가 AI를 주제로 AI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기회의 위험 요인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만 상당 정도 시간과 비중이 AI와 에너지의 관계. 왜냐하면 결국은 AI라는 것이 전력 산업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후방 연관 산업이 없으면 완전히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죠? AI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가 그렇고 반도체 산업 모든 것이 다 전력으로 구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오늘 주제가 산업 경쟁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에너지와 기후 문제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드디어 왔다. 이것에 상당히 급속한 확산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거와는 달리 정치권이나 언론도 훨씬 더 좀 전향적인 이런 태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아니 마땅히 가져야 한다. 이제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 시간 별로 없고 제가 약간 직설적으로 또 언론도 계시기 때문에 좀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산업혁명이 우리가 보통 1800년대 초중반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탄소 배출이 인간에 의해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결국 그 결과물이 저희에 보시면은 이게 연도별로 쭉 최근 한 80년 나와 있는데 지난 3년 2023, 24, 25 이게 가장 더웠던 3개년입니다. 1.47, 1.48, 1.6. 어제 재석 씨도 올해는 어떻게 돼요? 아니, 나는 기상 전문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알려주세요. 막 그래서 한 1.4는 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전문가들이라고 이제 답변을 얼버무렸는데요. 어쨌든, 2024년도는 1.5도를 초과한 1.6도까지 올랐다, 치솟았던. 다 느끼셨죠? 재작년이 얼마나 더웠는지. 그리고 작년은 오히려 낫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올해도 벌써 4월 달에 초고속으로 더웠다가 너무 춥고 막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서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어쨌든 이 기후 관측에 있어서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인데 굉장히 좀 도발적인, 사실 과학계로 치면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1.4도까지 올랐고 통상 한 2, 3년 전만 해도 1.1 이런 얘기 했는데 1.4라는 숫자를 제시했고 1.5도가 상시적으로 초과하는 시대가 4년 남았다. 그러니까 2030년부터 이제 1.5도 상시 초과다.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래서 과학자들이 잘하면 2040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앞당겨지는 이런 식의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는 한국은행의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에너지 하면은 기껏해 과거 같으면 산자부나 이제 환경부 이런 데서 좀 얘기하고 이런 거였는데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이 벌써 2024년부터죠. 굉장히 총재 직속의 이 지속가능 성장실을 만들어서
이름은 지속가능 성장실인데 거기서 하는 연구와 정책 대안은 다 기후 에너지예요. 예, 그렇게 굉장히 이름을 저는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연구의 결과물 재작 2024년 겨울에 11월인가 발간이 됐어요. 이것도 보면 결국 그런 거죠. 지금부터 줄여나갈 거냐, 늦게 줄일 거냐, 안 줄일 거냐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미래에 그럼 GDP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한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전 세계 같이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로컬한 오염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 전체가 지금부터 열심히 줄일 건지, 지구 전체가 아예 안 줄일 건지, 아니면 그냥 늑장 부리면서 줄일 건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GDP, 이제 한국의 경우죠. 한국은행에서 했으니까 한국은 GDP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즉,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카운터팩추얼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온도 상승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이런 식의 시나리오별로 얼마만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보통 경제학계에서는 합니다. 결국 이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대응으로 뭐 미래를 기대해보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은, 앞으로 74년 후죠. 74년 후에 이제 21% 이런 온도 상승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서 21%의 GDP 하락이 예상된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재미있는 거는 그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는 게 또 무대응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살짝. 이거는 뭐 왜 그렇겠습니까? 화석연료 열심히 쓰고 성장의 좀 고삐를 초반에는 당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30년대 넘어가고 40년대 가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이제 홍수다, 뭐다 계속 전 지구로 발생하면은 성장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수치는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의 역사가 짧기도 하고 연구 축적도 많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뭐 저도 뭐 지금 이제 5년째 국가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제적으로는 이미 이런 연구들이 꽤 한 10년 이상, 사실은 뭐 초창기 연구는 한 3, 40년 되고요. 노벨상도 나왔고 경제학계에서. 근데 가장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의 아주 젊은 경제학자들이 대단히 자료를 가지고 진짜 머리 빠지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제가 연구 결과물 봤더니. 근데 21이 아니고 53%. 전 세계 GDP 74년 후에 없었을 때보다 53% 감소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아주 경제학계 탑저널에 실렸습니다. 굉장히 아주 엄밀하게 검증하는 그런 학술지인데, 이렇게 되면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게 멀쩡히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 안 좋은 겁니다. 계속. 이 사람들의 비유에 따르자면 미국의 예를 들자면 1929년 대공황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다. 그런 대폭락에, 그런 엄청난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게 10년 후에 회복되는 게 아니고 1929년에 회복이 됐죠. 뭐 2차 대전 여파도 그 효과도 좀 봤지만 영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계속 가는 세상. 이거를 그 논문에 아주 직설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고, 뭐 저는 없습니다. 2100년에. 다 안 계실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뭐 내 자식이야 잘 살지 않겠어. 뭐 잘한 미국 로키 산맥으로 피해가면 되겠지. 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물려줘야지. 뭐 이렇게 안이한 생각 하시면은 저는 미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에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에 걸리지 않는 산업은 사실상 없다. 예. 저는 뭐 해산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으로 이제 입맛을 바꿔야 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닥치고 있는 거죠, 이미. 뭐 오징어에서 방어로 가서 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전력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뭐 작년 이거 이제 올 초에 나온 가장 최신 통계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의 이런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에 압도적인 그냥 재생에너지 꼴찌 국가입니다. 이런 게 너무 오랫동안 꼴찌여가지고 이거 보세요. 25년 동안 꼴찌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전문가들도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죄송합니다. 매국노에 가까운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도 대한민국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저렇게 그거는 그 나라가 여건이 좋아서 우리는 여건이 안 좋다.
우리나라가 여건이 안 좋으면 독일은 태양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도가 한참 위에 있는 엄청 추운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도 참 이해하기 힘든, 어쨌든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언론과 정치권과 전문가와 뭐 그동안의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와가지고 우리 국민이 여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없어졌어요. 예, 너무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은 당연히 아리백 중에 이제 꼴찌 국가죠. 뭐 재생에너지가 적으니까 꼴찌죠. 그리고 반면에 원전은 국토 면적 대비 압도적인, 뭐 거의 뭐 한 2배 반, 2등급과 비교해 보면 뭐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게 뭐 괜찮다라고 뭐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 당연히 전기 많이 필요한데 원전이 전기를 화끈하게 공급해 주지 않냐. 근데 아마 이 원전 중에 한 기라도 수도권 어디엔가 있었다면 저는 여론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쪽 어디엔가 다 박혀 있기 때문에 평생 대한민국 국민의 반은 그걸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안 보고 가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감이 없는 거죠, 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AI는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는 전기 먹는 하마인가? 그래서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날 거고 AI와 기후변화는 상충하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면은 AI의 활용이라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AI의 활용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증설과 그에 따른 전력 소비의 증가가 더 이상 탄소 배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지구의 멸망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이러한 깨끗한 발전원으로 바꾸자. 이 흐름으로 갈 것인가가 지금 상당히 갈림길에 놓여 있다. 뭐 대한민국은 아직 본격적인 출발을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의 미국의 그런 자이언트 테크 기업들의 방향은 뭐 현재까지는 말은 뭐 SMR 얘기를 합니다만 SMR에 실현된 건 없고요. 실제로 태양광, 특히 태양광, 일부 풍력 이런 걸 통해서 전력 공급받고자 하는, 그리고 AI를 통해서 전력 사용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이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IEA 국제에너지기구의 작년에 상당히 재미있는 보고 한번 보시죠. 이 에너지와 AI라고 하는 보고서가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어제 그 퀴즈를 냈더니 정말 그 국제 컨퍼런스 온 국내 분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가전제품, 건물냉방, 중공업, 건물, 뭐 난방, 수송 이런 것 중에 지난 10년 동안 전력 소비가 제일 많았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데이터 센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실제로 순위로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7번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런 것들이 훨씬 전기를 많이, 뭐, 전기차, 뭐, 심지어 온수, 난방 온수, 요즘 이것도 저 히트펌프로 많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늘 거냐, 물론 이제 한 2배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해요. 현재 2.5%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 3% 가는데, 미국은 좀 많이 증가하는, 이런 정도 추세로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과연 중국도 AI 쪽이 간단치 않고 만만치 않고, 중국 다녀온 분들, 그 알리바바의 미래 AI 호텔 가본 분이 저희 과 후배 교수가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호텔에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적막감만 감돈돼요. 아무도 없고 그냥 다 얼굴과 말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얼굴 인식해서 나중에 크레딧 카드 차지도 다 해주시고, 그러고 문도 딱 얼굴 보고 열어주고, 가서 카튼 열어, 물 틀어, 물 트는 건 아니던가, 뭐 하여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AI로 이루어지는. 게다가 중국 사람들은 또 사회주의 경제 국가니까 저 홍채 등록 다 한대요, 요새. 홍채 등록을. 그래가지고 자판기도요, 가서 커피 뽑고 이럴 때 이제 위챗도 안 쓴답니다. QR코드 안 쓰고 가서 딱 눈 검사하면은 나 코크죠 그러면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은행에서 돈 빠져나간대요.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또 다 전기입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보다는 훨씬 더 전력 소비량의 증가나 비중 크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어떤 경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나중에 또 토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2030년까지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이제 엠버라고 하는 재생의 전문 기관인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영국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물론 순위가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래도 냉방, 가전제품, 전기 수송, 전기차죠. 이런 것보다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올라가고 중요한 건 사실인데 너무 호들갑 떨어서 그냥 막 남쪽에서 이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다 수도권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거 200~300km짜리 송전망 건설 안 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주민 수용성을 차치하고라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하여튼 전기는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특히 충청도나 남부 이 호남에 계신 주민들께서 이제는 훨씬 이 어떤 인식의 깨우침이 전 있다고 봐요. 최근에 송전망 건설에 대한 굉장히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아주 거칠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땅을 내어주면서 남쪽에서 전기 만들어서 북쪽으로 보내는 걸 너무 왜 이렇게 당연시했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뭐냐? 여기에 대한 지금 지역 주민들의 살상 분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미 지금까지도 송전망 건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는 식으로 건설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바람직한지 국가적으로 비용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충분히 무르익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15분 채운 거 괜찮게 한 것 같네요. 예, 이제 돈 스키 경제학들에서 1번, 2번을 강조하고 싶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OECD 38개국 중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전력 시장이 이렇게 후진적인 저는 70년대, 80년대 국가자본주의 시대의 유산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 아무리 끌어들여도 멕시코,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예, 그래도 이스라엘은 최근에 상당히 전력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멕시코도 부침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멕시코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앞으로 에너지 대전환이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요금 얘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요금 얘기는 그래서 개시별 요금제도 하겠다, 이런 조금씩 가고 있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 하겠다, 조금씩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최근에 AI 기술, 이런 스마트 미터기 이런 거 활용한 좀 더 해외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방식 이런 걸 도입해서 요금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쪽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고요. 더더구나 전력 시장을 정상화하는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이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한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근데 한전이 사실상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는 이런 지극히 후진적인 도저히 어떤 여기에서 창의성이나 이런 AI의 첨단과의 결합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힘든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정말 진지한 논의가 아직 없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래가지고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이 부분은 좀 정부가 현 정부 2030년 마치기 전까지 정말 제대로 한번 물론 이제 여기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노조도 생각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단순히 그냥 우리 일자리 지키는 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이걸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그래야 일자리도 보존된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조도 좀 그런 면의 생각을 좀 특히 최근에 5대 발전공기업 통폐합을 하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5명을 합쳐서 한다고 학습이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시장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한전을 지금처럼 송배전과 판매를 다 독점하는 5,100만 전 세계 13위 경제대국의 전력 공급을 혼자 다 하는 이래가지고는 좀 안 된다. 나머지는 병목 형상
이거 전환 해소 너무 중요하고요. 인허가 절차 너무 후진적이고 뭐 4번 오늘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기후 적응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차피 지금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6번 아까 제가 잠깐 녹색 디지털 복합 전환 말씀드렸고 정의로운 전환은 특히 충청남도를 보시면 이 노력과 이 고통이 어떤지를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민국 석탄발전소의 반이 있기 때문에 거긴 정말 진짜 생존 문제예요. 그 일자리가 없어지고 막 지역 부가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죠. 과연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지역화 상생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이 떠나가지 않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다른 선진국 다 하고 있고요. 영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의로운 전환 실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유퀴즈 출연하실 만한데요? 입담이 어마어마하신데요? 입담 아닌데 저. 그래. 지식도 입담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몰라도 너무나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저희 주제 토론 준비를 위해서 패널 여러분들 저희 토론 테이블 앞쪽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사실 함께 하시는 패널분들은 우리 좌장님께서 소개를 직접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시간은 저희가 1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1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패널에 참석하신 분은 세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동현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이정재 동아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 처장님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홍종호 교수님의 강연에서 오늘의 토론의 좌표가 분명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NH전환에 이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누가 어떤 분야를 담당을 해서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 앞서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통상 우리 NH전환을 할 때 전력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최종 에너지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2%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50% 이상이 열에너지, 건물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패널 세 분도 그 보이지 않는 전환의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은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전환을 연구해 보셨고, 이정재 동아대학교 교수님은 건물 에너지 효율을 현장에서 실증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처장님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선에서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접 해소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세 분의 시각이 모이면 NH전환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각자 한 2, 3분 내에 짧게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속도와 방향 두 가지 모두 논쟁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2030 NDC 달성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통상 에너지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을 할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이 세 가지 목표는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서로 협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신동현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주시죠.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내용도 많지만 오늘 제가 하는 부분이 아마 집단에너지 열 부분 쪽이기 때문에 열 부분을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박종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전력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해왔고 열 부분은 굉장히 소외되어 왔지만 열 부분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탄소 중립의 성패라는 것이 이제 전력 부분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열 부분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달려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AI 센터도 아까 홍종호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지만 AI가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지만 동시에 그 냉각과 운영 과정에서도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합니다. 그러면 이 열을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인가, 회수해서 다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열 부분에서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지금 전력 수요에서 이제 발전 설비, 송정망 그리고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만 집중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열을 해소를 해서 지역의 열 수요에 연계할 것인가 또는 이제 재생에너지 잉여 시간대에 전기를 열과 어떻게 저장하는 구조로 바꾸신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순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기하고 전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전기하고 열을 연결하는 이제 인프라 전략을 이제 국가 아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제 핵심으로 이제 만들고 이걸 이제 격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력 인프라, 열 인프라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따로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열 인프라 부분은 굉장히 소외되어 왔지만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이 둘이 반드시 연결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전력을 이제 열로 저장하는 예를 들어서 파워 투 히트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나 데이터 센터에 그 폐열을 해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히트펌프를 히트펌프랑 지역 난방을 연결하는 방식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걸 하게 된다면 탄소 중립도 달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개통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에서 이제 또 하나 덧붙이자면 그 중앙정부의 어떤 공급 정책만으로는 이제 풀기가 어려운 게 한계에 닿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역할도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입지라든가 그 다음에 열수요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산업단지라든가 지역 난방막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벗어나서 지역 지자체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특정 발전원, 특히 전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열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자체의 역할,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더 이제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재 교수님, 네,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대한건축학회장의 이제 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대한건축학회에 탄소중립건축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그 탄소중립건축원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항상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국가적으로는 전력망에 대한 이 그리드 설계가 잘 돼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하고 조금 이제 먼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수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 조금 이제 건축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 관리를 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BEMS라고 해가지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건물 개개인의 단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도시 측면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지 않으면
탄소 개개별의 이제 건물에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를 도시 차원으로 확대하는 그런 기술이 중요하고 도시 차원에서의 그 에너지 디맨드 컨트롤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시 전체의 열과 전기의 그런 그리드에 대한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최근에 이제 AI 기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산이 가능해서 그런 예측과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수요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홍정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디맨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건축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시간대별 요금에 대한 차등 예전에는 야간의 이 비용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제 그 3분의 1 정도로 싸게 해서 그런 야간의 비용을 활용을 해서 건물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이제 없어지면서 시간대별 그리고 또 이 지역별 이런 차등 요금제라는 것들을 두어서 결국은 디맨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생산하는 거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훈 처장님. 네. 에너지 대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지금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도 보면 일단 우리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전력화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당장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를 지금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중에 이제 87기가와트를 이제 태양광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이제 풍력이나 이렇게 할 텐데 현장에서 일단 보면 저희는 이제 이 100기가와트를 결국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재생에너지도 국가 자원안보 대상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자원안보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 결국 국내 공급망도 확보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발전과 같이 해서 보급을 늘려서 탄소 중립까지 가야 되는데 현장의 여건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통이 다 포화돼 있고 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설치되는 지역이 영호남 지역인데 개통 다 포화 지역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변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부지를 찾는 게 상당히 또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연 이 많은 재생에너지를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적인 어떤 수용성 문제도 있어요.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 뭔가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규제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우리가 과제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면서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아마 제도 설계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전기열, 그 다음에 건물, 수송 부분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비용 효과적으로 탄소 중립을 할 거냐에 대해서 집중된 모두 발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각 패널 분들이 조금 더 전문 분야가 각각 조금씩 다르시니까 각각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동현 전문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는 오긴 했지만 탄소 중립 논의에서 전력 부분은 상당히 많은 관심과 초점을 받고 있지만 열 에너지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집단에너지 지역 난방이 탄소 중립 경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가장 급한 게 무엇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탄소 중립 측면에서 이제 집단 에너지, 열 에너지의 역할이 이제 강조되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는 열을 생산하는 이제 효율화하고 집약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고문마다 대부분 이제 보일러를 쓰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제 지역 난방으로 이제 받는 지역도 있겠지만 뭐 보일러를 쓰는 시점에서는 이게 뭐 편의성 같은 거라든가 분산성이라든가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난방을 통해서 이제 미활용열을 활용한다던가 폐열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열을 공급할 수 있다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형 히트펌프라든가 그 추결 설비 같은 거를 이제 결합을 한다면 뭐 경제성도 있고 탄소 중립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활용 이제 열 에너지를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 버려지는 열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산업 공정에서 이제 쓰고 남은 열, 그다음에 소각 시설에 나오는 열, 그다음에 하수 처리 강제에 나오는 열. 그 최근에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확산되면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그 폐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열을 이제 버릴 것이 아니고 적당히 이제 해소해서 이제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계통하고도 이제 연계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이제 특정 시간대에 이제 잉여 전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전력 계통이 굉장히 이제 뭐 조금 이제 긴장되는 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기를 이제 뭐 ESS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파워 투 히트라고 하는 열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전력 부분의 이제 개통 안정성도 이룰 수 있고 열 부분의 탈통성도 이제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역할을 조금 하게 된다면 탄소 중립에 굉장히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 부분도 전력과 같이 제도적인 체계적인 추진이 좀 필요하다. 조금 이따 시간이 있으시면 열 부분 혁신 대책에 나온 부분 좀 추가 설명 주시고요. 이어서 이정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가 건물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 논의는 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된 전력이나 수송 부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실효성 있게 건물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핵심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5% 정도가 이제 사실은 건물 부분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선진국으로 가면 이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선진국은 약 40% 정도가 이제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더 증가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건물 부분에서의 이제 탄소 저감에 대한 기술은 사실 이제 뭐 그 발전이라든지 수송 부분보다는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발전 부분이나 이 수송 부분은 잘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발전소나 공장 이런 쪽은 쉽게 이제 그런 부분에 소유주도 몇 명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사 뭐에 굉장히 강하게 정책을 드라이브 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쉽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건물 부분은 사실은 수백만의 이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거를 드라이브 걸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건축이 건물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 그다음 탄소 절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굉장히 정책을 드라이브하기 어려운 구조 플러스에서 이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건물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단열, 그다음에 외피, 그리고 내부의 효율 개선 등을 하지만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설비 시스템 교체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효율이 개선되고 자동차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건축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게 이제 잘 보이지 감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스템을 바꾸고 효율을 개선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건물의 그 부동산 가치나 이런 거로 이렇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건물 부분에서의 에너지, 탄소 절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구호만 가지고는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우리 국가도 의무적으로 이제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하고 있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2등급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2등급이라는 게 자립률을 한 40% 정도로 가져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 국회 도서관이 옮겨가는데 국회 도서관을 1등급으로 모두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난색을 표현을 해서 이번에 국회 도서관도 아마 전체를 1등급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만 1등급으로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진데 사실은 이게 민간 기업이 이걸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물을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법은 결국은 이제 건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성능 표시제를 무조건 의무화해야 된다. 그러면 건물 사고 팔 때 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표시제를 해서 결국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이 투자 가치가 높은 건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에너지 절감이 되는 건물이 결국은 투자 가치가 높은 건물이고 그리고 그런 건물을 소유주가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부터 이 건물 부분에 대한 탄소,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것들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건물에서의 에너지 효율 부분이 건물의 가치와 가격에 이렇게 적절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김성훈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현장에서의 괴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허가,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 그 다음에 전력 개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공단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개통 포화 문제죠. 전력 개통 포화 문제입니다. 이게 개통을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이라든지 영남, 강원, 제주 다 개통 포화 지역이에요. 그리고 호남권은 보니까 2030년 넘어서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좀 크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요 개통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죠. 작년에 이마 때문에 수상태양광 집적화 단지로 했을 때도 교차 송전 방식을 동원했죠. 개통이 없으니까 낮에 그냥 수상태양광으로 한 거는 낮에 송전하고 밤에는 이제 댐 수력 갖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교차 송전을 했고요. 그런 타입으로 많이 좀 보고를 하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개통을 확보한 사람들 중에서 허수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수 지연 이런 것들을 이제 회수해가지고 재분배하는 거 좀 짜투리 발굴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갖고는 근원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력 개통 이 부분이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아마 당국에서 기후부에서 아마 전력 개통 혁신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검토가 될 텐데 지금 보면 이제 그동안 개통이 선착순 방식이거든요. 선착순으로 기다리는 사람 위주로 중심으로 개통을 주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좀 내용적인 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전기사업법이랑 분산의 특별법이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통 우선 접속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제 계획 입지 지금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서 해상풍력 쪽은 이제 계획 입지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 입지 신도시 건설하는 것처럼
계획 입지를 먼저 지정을 해가지고 선개통, 후발전 이런 형태로 좀 나아가야지만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개통 부족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개통이 여유 있는 개발 가능 부지를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뭐 경기 북부의 접경지, 경기 북부의 뭐 파주라든지 이쪽이 개통이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제도 총리님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시와 화홍지구 이쪽에 간척지 이것도 개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또 개발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개통 부족 문제는 여러 가지 좀 계획적인 개통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수용성 부족이 이제 개통 부족 포화 문제 다음으로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주민 수용성 문제는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외지인 중심으로 여기 개발을 했어요. 외지인이 해당 지역에 가서 개발을 하고, 개발이라는 것은 당연히 환경 훼손이 동반되는 거니까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일으키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익은 다 외지인들이 가져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 뭐 피켓팅,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햇빛소득 마을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주민 주도형이죠. 주민 참여형이 아니고 아예 주민이 주도하는 그 수익의 100%를 다 마을에서 온전히 가져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체계가 되고 있고, 비단 햇빛소득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규모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주민들이 일정 부분 참여해서 그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개발이 돼야지만 수용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주민 수용성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격거리도 계속 강화하고 있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왜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고, 이격거리는 얼마 전에 이제 재생일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용성 개선과 같이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점차 좀 여건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개통, 주민 수용성 인허가 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열에너지 부분하고 건물 부분하고 전력의 재생에너지 세 축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토론의 첫 번째 발견점인 것 같습니다. 2라운드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토론 방식은 점점 이렇게 딥다이브하는 점점 세분화된 형태로 이렇게 가는 토론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각 영역에서 열과 건물과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막는 구조적 장벽을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이 나온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앞부분에서 구조적 장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이 덜 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상호 처장님께 이제 역으로 좀 여쭤보겠는데요. 결국 K-RE100 전담기관을 우리 한국에너지공단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직접 한국에너지공단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100 이해를 원하는 수출 대기업들이 국내 공급 부족으로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업을 국내에 붙잡을 수 있고 원활하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즉 산업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RE100이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RE60 목표입니다. RE60.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전기를 60% 이상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국내 기업들 다 10%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인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 재생에너지로 하는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이 되면 이 RE60이라는 기업들의 어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공급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달성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일단 그 목표일 뿐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공공 부분에서 뭔가 좀 역할을 이렇게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 KRE백을 작년에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부지도 제공하고 직접 공공기관이 먼저 좀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가,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가 올해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 그리고 공장 태양광이 역점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공장 태양광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좀 뭔가 이를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접경지나 뭐 시유와 화공이 됐든 뭐 햇빛 소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리백 기업과의 어떤 PPA 계약으로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태양광은 그렇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도 뭐 해상 풍력은 지원 항만이라든지 전용 선박을 확보하는 뭐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인허가가 가장 풍력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 개선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아리백 기업 전력 사용량이 24년도 기준으로 163TWh더라고요. 163TWh 24년도에 30년에 172TWh가 예상이 되고 172TWh 30년까지 R이 60이기 때문에 103TWh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런데 30년 공급량이 전기본 상에서 121TWh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급이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리백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리백 펀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 이행을 위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대상 투자에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PA 망 이용료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좀 내야 되는 부분 평균 7원에서 7원 킬로와트아워 등 7원인데요. 이거 지원을 하고 있고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고 뭐 융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프리미엄을 이제 기업들이 전기료에서 나가는 녹색 프리미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제도 개선 계속 할 생각이고요. PPA도 다양하게 뭐 규제 완화 해가지고 그동안은 PPA가 1메가와트 이상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그걸 좀 요건을 좀 완화 제한을 없애는 형태로 하는 등 다양하게 아리백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동현 연구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은 4세대 지역 난방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히트펌프도 있고 미화활용, 폐열 부분을 결합하는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3세대 지역 난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이 제4세대 지역 난방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나 혹은 사업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세대 지역 난방을 이제, 4세대 지역 난방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됐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꽤 오래됐지만 이게 정착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일 오늘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료금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기요금도 홍종우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에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제 한전이 독점을 하니까 전기요금도 이제 동일한 요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연료금도 사업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금도 굉장히 경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에 해당되는 한국제육난방공사가 있고 한국제육난방공사의 이제 일종의 요금이 이제 기본적인 요금이 돼가지고 그 요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열경직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3세대 지역 난방의 어떤 체계에 맞춰 있는 열 요금 하에서는 당연히 4세대 지역 난방 요금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열 요금 체계에서 이제 4세대 지역 난방으로 갈 경우에 사업자로 하여금 어떤 전환을 했을 때의 어떤 가치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열 요금 체계를 개편을 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연료금 체계 개편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요금을 단순히 높이거나 낮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세대 지역 난방 또는 뭐 5세대 지역 난방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어떤 그 예측 가능하고 뭐 합리적인 보상 구조를 만드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조금만 더 이제 연료금을 그럼 어떻게 개편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한테 이제 그 최소 사업자가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10년, 20년까지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데 요금 체계가 지금은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10년 혹은 20년 동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요금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됐고 또 방금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그 전환을 했을 때 3세대에서 4세대 지행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이 연료금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4세대로 할 경우에 사업자가 이제 떠넘기게 되는데 이걸 사업자한테 전부 이제 떠안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열도 당연히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재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열 요금 안에 어떤 정책 금융이라든가 뭐 세제 지원, 보증금, 뭐 실증 지원 같은 그런 수단도 연료요금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금융하고 제도 이런 게 다 결합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 구조가 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정재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은 집중보다 탄소 감축 효과가 훨씬 크지만 보급 속도는 반대로 더딥니다. 건물주의 투자 유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뭐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공과 민간이 각각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일반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에너지를 절감해서 결국 탄소를 줄이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도 한 4년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중소 규모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상당 부분 저희가 이제 그 DB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공건축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건물에서는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 구조가 왜 안 되냐면 사실 이제 이게 민간 건물은 건물주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돈은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것들은 그 임차인이 결국 이득을 보는 그런 뭐 가장 기본적인 비용 부담하고 편익에 대한 부들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만 지금 사실 서울 그다음에 부산 뭐 등등 우리나라의 노후 건축물이 대략 한 40% 45% 정도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한 이 그린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는 건물 부분에서의 탄소 저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굉장히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이거를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장의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뭔가 이 모범적으로 이런 이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들을 쭉 해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학교라든지 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LH공사 등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이 아파트에 있어서도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에너지가 절감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는가 하는 부분을 공공이 먼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 있어서도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공개시켜서 민간들이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민간이 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작은 건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계, 공사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에서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처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업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에스코 기업이라 해가지고 이미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쪽에서 이런 이 금융 혁신과 이 AI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은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민간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에스코 이 모델을 확대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건물열 그다음에 전기 부분에서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수요자와 공급자 같이 연결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수요와 공급의 바탕을 둔 가격 결정, 에너지 가격 결정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규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이 돼야 되겠다라는 공통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1라운드에서는 현안을 우리가 살펴봤고 2라운드에서는 장애 요인이 뭐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각각 건물, 열, 전기,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나아갈 방향,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정재 교수님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부산, 경남 등 지방도시에서의 탄소 중립 건축 부분 환경하고 수도권의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 환경이 상당히 다를 텐데 지방에서 이렇게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뭐며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은 아마 건물 부분에서 이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 중에서 한 70%는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데이터로는 75%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부산도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남만 하더라도 건물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 대신 이제 주로 대부분 이제 이 발전이라든지 산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 울산도 비슷할 거고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도시마다 도시의 구조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이제 서울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빌딩 의무화, 그 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을 이제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주축적인 것들이 되겠지만, 경남, 울산만 하더라도 사실은 건물 부분보다는 오히려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건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에서 이제 폐기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결국은 이제 결국은 하나의 그런 단지 커뮤니티 레벨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나눠 쓰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전기는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전기도 사실은 이제 P2P 시스템도 판매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열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된 열을, 예를 들어서 산업지구에서 생산된 열을 주거지역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말로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산업단지에 있는 폐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주거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경남이나 울산에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도 부산 지역은 굉장히 아시겠지만 산악지역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초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PV 시스템 정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면적이 굉장히 작아서 제로 빌딩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 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가져와서 제로 에너지 빌딩을 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측면에서는 서울에서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그런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맞춤형 NA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김성훈 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RPS하고 고정가격 계약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소규모 난개발, 그 다음에 뭐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전력계통 부담이라는 부작용도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2030년 100기가라는 양적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행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RPS 제도가 이제 201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제도인 건 사실인데요. 다만 이 RPS가 최근엔 다른 나라들은 RPS 하는 나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RPS 제도에 좀 여러 한계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RPS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가중치. 그래서 뭐 100이라는 전기를 생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20 생산량으로 봐주는 거죠.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지붕에 설치하면 뭐 한 150으로 간주해준다든지. 이게 RPS 제도가 용량별로 또 어떤 에너지원을 설치했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수용량이 일단 가중치를 높게 받고 하다 보니까 막 쪼개기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RPS 제도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시장에 정부의 의지, 물량을 어떻게 계속 입찰을 통해서 가져가겠다 하는 게 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RPS 시장이 현물 시장, 장기 고정가격 계약 시장이 있고 현물 시장이 있는데 장기 고정가격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현물 시장이 최근에는 엄청나게 활성화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장기 고정가격 시장이 이제 고정금리라고 치면 얘는 이제 변동금리인데 이게 워낙 현물 시장 가격이 좋다 보니까 다 현물 시장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장기 고정가격을 언제까지 어떻게 물량을 하겠다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현물 시장으로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늘 김정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그래서 현행 이런 RPS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장기 고정가격 입찰 시장을 만들겠다 하는 게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법에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입찰 제도는 그 용량 단위 시장입니다. 용량 단위 시장이고 2030년까지 정부에서 목표하는 양이 아까 100기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량이 있고 그거를 연차별로 이렇게 이 입찰 시장을 통해서 구매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명확한 사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물량에 대한 명확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산업계에서는 생산 라인을 정비할 수 있고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설비를 구축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금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뭐 PF를 하거나 뭐 금리 뭐 이런 것들 조건이 많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량 단위 입찰 시장을 이제 만들려는 것이고요. 가중치는 당연히 폐지되는 거죠. 가중치는 폐지가 되고 다만 이제 소규모라든지 뭐 대규모 시장을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게 되고 PPA 시장도 열고요. 그리고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폐지인데 한 3년간의 어떤 유예 기간을 두고 이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전기를 파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PPA나 뭐 장기 고정가격 입찰 시장으로 전환하게끔 유예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그동안은 양적인 측면에 너무 이제 좀 양적인 측면이 약간 좀 이렇게 편중돼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용량 단위 입찰 시장을 통해서 산업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연관 산업의 발전과 같이 가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동현 연구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P2H 이야기인데요. 결국 뭐 전력망의 유연성을 전력망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아시는 열과 연계성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재생에너지가 남을 때는 열로 변환을 해서 열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P2H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말씀을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P2H는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실증 단계에 도입을 하고 있고, 뭐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20메가와트 정도를 해서 실증 사업을 해서 그 열 온도도 굉장히 높은 뭐 120도에서 120도 사이 열 온도까지 달성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P2H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제적일 수가 있고요. 경제적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남는 전기를 이제 배터리에 저장하는 것보다 추결조에 저장해서 이제 열로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일 수가 있고, 배터리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제 출력 제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남는 재생에너지를 버리거나 뭐 출력 제어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탄소 중립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열로 저장하는 것도 이제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 부분에 이제 탄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2H가 굉장히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증 단계이긴 하지만 지역 난방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히트펌프라든가 추결조, 대규모 추결조라고 결합을 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대규모 열 수요지도 이제 공동주택 형태로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산업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있습니다. 뭐 국내 도입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는 뭐 선결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기에서 이제 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하고 열을 이제 분리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하고 열을 이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격 체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잉여 재생 전력 시간대에 이제 파워 투 히트 설비가 이제 경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가격 체계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통 유용성 자원으로서 전력 부분에서도 이제 이 파워 투 히트를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열 생산 설비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열병합 발전에서 나오는 열을 잉여열로 가치를 인정했던 그런 거를 되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워 투 히트도 단순히 열 생산 설비가 아니고 개통 유용성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뭐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 보상 체계가 이제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정 사업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정 사업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다가 이제 맞춤형 어떤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이 어떤 발달한 도시,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 같이 이제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이 큰 지역 같이 이런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시범 사업을 잘 전개를 해서 이제 그 도입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이제 상업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전력을 소비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폐열을 활용을 하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하고 열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그 대규모 수요가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대규모로 폐열을 만들 수 있는 지역에 파워 투 히트랑 이제 폐열 해소를 결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난방까지 이제 결합을 한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전력이나 열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3라운드 토론이 있었습니다. 3라운드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도의 질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세영역다. 그 다음에 전기와 열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세 분 토론자분들 포함하고 그 다음에 홍정호 교수님도 추가적인 말씀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 1, 2분 정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할까요? 질문 가능한가요? 네, 질문 가능합니다. 네. 신동현 박사님. 예. 뭐 추정지에서 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현재는 이제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탈탄소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과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산업 부분에서의 열 수요, 이게 상대적으로 저는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송이나 이제 건물은 어쨌든 전기화의 길들이 이미 벌써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 부분에서의 열 수요, 이거는 이제 박사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용이하게 탈탄소 경로를 갈 수 있을지, 어떤 좀 기술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정재 교수님께서는
이제 신축 건물 말고 또 서울은 어쨌든 뭐 다른 데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기존 건물이 워낙 많고 사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게 가정용 태양광을 지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아파트. 제 아내가 계약했는데 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이 계속 하시는데요. 이거를 구조적으로 잘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진짜 어떤 창의적인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 탈탄소의 그러한 이 주택으로 할 수 있는 투자나 이런 걸 한다면 뭐 재산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준다든지 그래서 그게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과 그리고 투자 이를 위한 투자 그리고 앞으로 건물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부가가치의 증가 이걸 계산해서 이건 내가 해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길을 좀 모색하게 한다든지 하여간 제 머리로는 잘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좀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기는 한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 부분에 이제 열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그 탄소 중립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뭐 전기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공정열이라는 게 뭐 100도 미만의 열도 필요하지만 뭐 1000도 이상까지 초고온 열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재생에너지 열로 한다는 거는 하고 이제 전기화 한다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그 산업 공정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그냥 여론이 아니라 뭐 화학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공정 과정도 복잡하고 열애수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뭐 가능성 이런 문제가 더 도드라질 수도 있고 뭐 인프라 교체하는 비용도 이게 산업 부분에서는 이게 결국엔 다 이제 생산 비용 얻은 이익으로 이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화를 결국에는 이제 전기화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최대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굉장히 고열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뭐 그린 수소를 활용한다던가 뭐 탄소 포집 뭐 이런 거 쪽을 적극을 하고 이제 바이오 연료 이런 부분을 뭐 많이 도입이 되고 합니다.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제 산업단지 부분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자가 소비를 하고 아니면 남는 걸 파는 것도 필요한데 뭐 남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뭐 지금 상황에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산업단지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태양광 설치를 이제 뭐 의무화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정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이제 기후부 장관님께서도 얼마 전에 산업단지 부분에 어떤 태양광을 설치 의무화하는 걸 도입을 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씩 접근해 나가다고 생각이 듭니다. 2050년까지 안 될 것 같으세요? 2050년까지요. 산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50년까지는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침에 제가 오전에 이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관련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지금 공청회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기후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는 진짜 뭐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겠다 이거를 이제 말로만 이제 받아들이지 말고 굉장히 이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 기본계획에 명시하겠다고 한 측면에서 본다면 뭐 속도는 확실히 가속화될 것 같고 뭐 100기가와트 보급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큰 목표긴 하지만 뭐 실현 가능하다고는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이 좀 불가피할까요? 산업 구조 조정요? 네. 그래서 열을 덜 필요로 하는 전기로 대체가 용이한 전기로 대체한 부분요. 산업 구조가 아니고 이제 에너지를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하고 열을 이제 받는 가정이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에서 했다면 이거를 이제
산업단지 안에서 이제 어떻게 좀 그 재생 쪽으로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LNG나 뭐 석탄이나 이런 걸 쓴 거를 이제 계속 개최를 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이걸 하려면 단순히 그냥 이제 사업자한테 맡길 게 아니고, 뭐 했을 경우에 충분한 이제 어떤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 바꾸는 문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교수님.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을 아파트 레벨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아파트 레벨에서 하려고 하면 개인 소유주가 다 틀려서 결국 외벽에 대해서 전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공사가 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결국은 이제 보일러 정도의 교체를 해서, 그리고 뭐 LED 교체 뭐 이 정도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깊은 굉장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세이브, 결국은 탄소 저감을 하니까 재산세를 대폭적으로 깎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뭐 확신만 든다면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파트 레벨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레벨에서는 개개의 아파트보다는 단지 전체가 우리 단지를 정말 그린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로 다른 아파트보다는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그거를 재산세라든지 뭐 아니면 보유세 뭐 이런 부분에 대폭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서울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레벨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단지 전체적으로도 이 아파트 통으로 다 바꾼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통으로 바꿔야만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 세대의 리모델링을 가지고는 정말로 뭐 아주 미미한 수준의 그런 에너지 절감밖에 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이때 이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거 할 때 그린 리모델링을 포함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재산세는 어차피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도입하면 좀 유인이 되겠네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린 리모델링의 장점이 사실은 이제 뼈대를 그대로 놔두는 거기 때문에 내재 탄소를 훨씬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절감을 시킬 수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결국은 본인의 건물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를 뭔가 공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서 그게 부동산 가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면 관리비가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획기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뭐 비용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도 탄소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상훈 차장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럼 뭐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반에 걸친 치열한 논의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선 홍정호 교수님 발제 감사드리고요. 주요 내용은 NH전환은 선택이 아닌 현실이다. 우리가 그 속도와 방향을 얼마나 잘 설계하냐가 우리 국가와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세 분의 패널리스트들의 말씀을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는 개별 부분별로 이렇게 탄소 중립하기보다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세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고요. 그 이야기는 전기, 열, 건물, 또 공급과 수요, 그 다음에 중앙과 지역이 같이 가는 탄소 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논의의 주요 내용을 압축을 해보면 NA 정책의 시야를 전력능으로 지평을 넓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전력도 전력이지만 열 부분하고 전력 건물 부분에 오히려 가속화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급 목표도 중요하고 2030년 100기가 보급이라는 목표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시장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법은 현장과 지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NA 전환의 후발주자로 뒤처질 것인지 기술과 정책을 앞세워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분기점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논의가 국회 입법으로 정부 정책으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1시간 반 이상 토론을 해주신 신동현 연구위원님, 이정재 교수님, 김성훈 처장님, 홍종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묻다 토론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